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김영주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마을 주치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출신 이용빈 의원입니다. 요즘 눈 떠보니까 후진국이라는 말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외신이 부러워했던 K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닥에 추락했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의 소명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와는 반대로 달리고 벼랑 끝에선 민생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에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종 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라고 행동할 수 있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거부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정치가 곧 국민을 위한 정치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는 공감을 거부하는 독불장군식 아나무인의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적반하장, 으름장 놓기식의 급급한 대통령은 측근을 비호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국민의 마음을 놓칠 것입니다. 그 후과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문제와 에너지 전환,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서도 지금껏 우리가 만들어온 선진국가의 위상을 거꾸로 퇴행시키는 거꾸로 정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청과는 전혀 거꾸로 달리고 있는 청개구리 정부의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본질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해 10월에 기재부가 올해 3월까지 LNG와 LPG 수입에 붙는 관세를 0%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었죠.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관세를 안 붙이면은 이게 수입 물가가 낮아지고 가스 구입 가격도 내려가서 도시가스 요금도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 때는 어땠습니까? 결국 기업들만 이득을 봤었죠. 정작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들은 채 많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 정책을 하면서 정작 국민이 받아야 될 혜택을 엉뚱하게 기업들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정책이 제대로 그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업이 알아서 요금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류세 인하는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유류를 파는 기업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유류를 최종적으로 쓰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좀 너무나 급속히 오르는 그 가격을 다소 좀 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들어서 유류 가격이 조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일부분은 또 원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 당연히 이해해 주셨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 주신 건데요. 결국은 이런 관세를 0% 그리고 관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한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정책인데 실제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들어서 그 에너지 약자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고통을 이러한 기업들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횡재세를 걷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횡재세를 부과하는 구라파 같은 국가와 저희의 그 유류 공급의 체계는 많이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되게 유전과 이런 그 정유 이 업종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회사들입니다만 저희는 외국에서 이미 시장에서 확정된 그 가액으로 우리가 유류를 들여와 가지고 여기서
정제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횡재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그럼 과연 횡재냐? 누가 봐도요. 손해- 관세를 0%를 해서 이익이 생긴 부분은 횡재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성과급을 나누고 있는데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쩔쩔매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지금 민심은 이러한 난방비 폭탄이나 공공요금의 인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긴급한 처방을 내놓고 계시는데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바우처하고 요금 할인 관련해 가지고 277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77만 가구 안에는 98만 가구가 중복으로 숫자가 더해졌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러한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그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기초수급자 142만 명 그리고 차상위 계층 26만 명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을 59만 원으로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생색내는데 너무 급하셨던 것인지 이러한 취약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촘촘한 지원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의원실로 엄청나게 많은 팩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이 난방비 폭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죠? 근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에너지 값이 상당히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의 방법이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그 세대에서 이 에너지를 쓰는 분들하고는 조금 달리 지원할 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 방법을 지금 모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에너지 지원 그 자체보다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또 자금의 부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지금 직격탄을 맞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네,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 가스요금 부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싼 등유를 사용하시는 취약계층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컨대 시설하우스 농가라든지 이 농촌의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그러한 취약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연탄과 그 등유를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그 있습니다. 부분은 반드시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총리께서는 개업한 지 7년 이상이 된 자영업자들에게 특별하게 우리 정부가 어떤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 8천억 정도의 소상공인 전통 시장 자금을 지금 신설을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이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 대상에서 개업한 지 7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이분들을 피해 갔을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의 그 정책의 애로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가장 사회적으로 약하신 그런 분들을 좀 충분히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재정적인 또 저희가 건전성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을 해야 된다 약자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책임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지난 시기에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과 이 지원의 필요성은 그때 100% 저는 뭐 손실보상을 여야를 약속을 막론하고 했는데 네, 여야를 지키지 막론하고 못했죠. 그것은 우리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려웠던 분들이고요. 지난 3년을 지나오면서 가장 아팠던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손실보상 100% 해준다는 말에 현혹돼서 지금의 정부를 선택했다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는데 최근에 말이죠.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슬그머니 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는데 믿었던 정부한테 뒤통수를 맞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트 그 의무 뭐 일종의 문을 닫는 거죠. 그 부분은 절대로 이 소상공인을 힘들게 만들고자 한 제도가 아닙니다. 요거는 소상공인과 대형 마트들이 충분히 상생의 차원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 이틀간 휴무를 하는 거를 실제로 실적을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이틀 휴일 하는 거를 선택을 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합의를 하셔서 그 법을 곧 아마 국회에 제출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들이 이 정부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이 7조 2천억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그리고 횡재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 검토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특히나 이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민생을 잘 챙겨가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총리님 만나 뵀을 때 제가 절절하게 호소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피해 회복 국가 책임자를 약속했었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 책임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허언증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백신 책임제는 역시 과학의 기초를 두어서 모든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제도는 현재로서는 가능한 그런 과학적인 기반의 그런 말씀은 그냥 제도다. 원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대통령 후보가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무리 공감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아픔을 위로하는 정치를 해야지. 그 아픔을 이용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저희가 대개 딴 나라들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로서요. 백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촉구하고 있는 치료비 선지원 그리고 인과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국가가 인과성을 밝히지 못하면 선지원해야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는 역시 과학의 기반을 두고 또 각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민생을 잘 챙겨가는 것이 더없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눈치 볼 일 있습니까? 저는 뭐 의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이 백신의 영역은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의 영역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민생도 어느 정도의 그런 과학의 베이스를 둬야 된다. 특히 이런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난방비 폭탄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정책도 제대로 재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10월에 하나 QCL 조지아 공장을 방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신 말씀이 명절에 하는 덕담 인사는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고 지역의 새로운 활력입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을 자꾸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또 국내 재생에너지와 그린 뉴딜 산업 육성을 더없이 촉진시켜야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의 IRA와 같은 한국판 IRA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그 산업의 정책도 저희의 전체적인 재정에 어느 정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신재생의 향후 2030년까지의 설비 계획 이것은 사실은 지난 한 5년 동안 신재생 설비 용량이 늘어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용량을 하는 겁니다. 당초 계획 약 30%, 30.2% 정도를 2030년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또 전문가들의 걱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후 위기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동의하시죠? 네, 적극적으로 최근에 광주 전남의 최악의 가뭄 사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물 부족의 가뭄을 겪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고요. 식수원이 고갈되면서 5월 달에는 제한급수를 검토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기후변화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들여다볼 거고요. 다만 남부지방의 가뭄 대책은 지금 당장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선제적으로 조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남부 지역의 주요 댐의 저수율은 평년에 40%에서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암댐 같은 데는 지금 26%, 섬진강댐은 20% 정도밖에는 지금 저수율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2월 2일 날 남부지방 가뭄 대책을 국정연안 관계 장관에 의해서 종합 점검을 했고 지금 그 행안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가뭄 대책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이행 현안을 점검하고 또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합심해서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더 적극적으로 광주 전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건강보험 개혁을 했습니다. 2040년에 누적 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이라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낭비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곧 재정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 때 발표하기 한 달 전에 건보의 누적 적립금이 약 20조 2천억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때 그 보도 자료를 잘 보시면 방점이 현재는 괜찮지만은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정부는 이러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국민께 보고드린 그 보도 자료입니다. 한 달 사이에 특별히 변한 것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국무회의 때 발표한 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 낭비 요소가 있고 낭비 요소를 막지 않으면 곧 재정기 위기가 온다는 그런 같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환자들의 조기 진단과 정밀 검사를 위해서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한 것이 낭비입니까? MRI나 초음파 모든 게 낭비라는 것이 아니고 숫자도 있지 않습니까? 18년에서 21년 3년간의 MRI 초음파 진료비가 1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석하는 것은 뭐 늘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대통령이 나서서 건보의 재정 위기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말하자면 보장성을 후퇴하겠다. 문재인 케어를 비난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대통령께서 보장성을 후퇴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낭비 요소를 없애고 남는 재원을 필수 의료 확충에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보의 보장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 건보 재정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저는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가 결정 체제, 그다음에 수입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출 효율화 대책에 대해서 공청회 발표를 했고 2월 달 안으로 확정해갖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대책까지 포함한 종합 계획을 하반기까지 만들어서 다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짜 위기를 설파하고 잘못된 처방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고 하는 관점에서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질병이 생겼을 때는 조기에 진단하고 적시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의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후퇴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의 건보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1차 의료 체계의 확립을 원하십니다. 3차 대형 병원에 가벼운 병으로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전달 체계라고 알고 있는데 전달 체계 개편, 혁신도 저희가 구조 대책으로 해서 하반기 때까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건강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주치의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의료의 수요를 막고 질병을 예방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의견 주셨으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1차 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주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의 선진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의료 당연히 강화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의료 영역에 필수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의료 전반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는 국가의 시책을 원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폭우에 목숨을 잃었을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2km도 안 되는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참사로 희생됐을 때 국민은 국가의 부재를 확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 정부 탓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가짜 민생정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심보다는 미신을 떠받치는 무당 정부,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과 고발로 협박하는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조폭 정권이라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가장 우선하는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